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력대의 정렬입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한 마이너스 5.7%가량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하락한 원인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전 영상에서도 전고점 좀 돌파를 해줄지, 제가 이 3만 원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고점이에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고점에서 오늘 시장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왔었죠. 시장 간단하게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21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아직까지는 받았다라고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사실 이전에서도 21선까지 지지를 좀 받았다가 반등 나온 모습들도 보인 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21선에 좀 버텨줄 것인가. 오늘 이제 고용보고서가 좀 나올 예정인데, 고용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좀 이제 뭐큰 영향들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12월에 50bp 인상이 그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0.5% 금리 인상이 예정이 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시 거의 뭐 0.5%로 확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이어갈지 여전히 시장이 저평가 구간은 맞는 것 같지만 상승 모멘텀적인 그런 문제에서 현대로템 오늘 차익 실현이 같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전 상황들 보면은 고점을 못 뚫을 것 같이 이렇게 주종을 받다가 다시 한번 쭉 뚫어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이때 확인이 된 고점이 32,850원 부근. 이게 8월 26일, 8월 26일. 자, 오늘 여기서 이 구간, 전고점까지 딱 와줬습니다. 와줬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좀 나와줬어요. 추세 이 강도가 살짝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3만원 부분을 뚫어줄 수 있을까? 근데 뚫어줘도 32,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상단 부분의 매물이라고 했죠. 여기 상단 부분. 좀 강세 흐름들을 잘 이어와 줬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된 영향들은 뭐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이 3만 원 부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 딱 잡아드리고 싶어요. 21선. 왜냐면은 아직까지 61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1선에 올라오려면 시간적인 부분들의 소요가 좀 되긴 해야 돼요. 여기 21선이 올라와서 강제로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 떨어져가 조정을 받고 2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28,000원 수준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번에 3만원 부분들 상단의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매물대. 자, 하단의 매물대는 여기. 하단의 매물대. 자, 그러면 이 61선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냐.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차트를 과거 움직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61선, 그리고 61선, 21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좀 해둘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22평선이 지금 현재 구도에서 이평선들의 변화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전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이 현재 이 24,000원 부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할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상단 부분에서 주종을 받았습니다. 상단 고점에서 쌍봉 탁 만들면서 주종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럼 지지 구간은 순차적으로 이탈을 한다. 이탈을 하는 구간 동안은 비중을 야금야금 축소를 시켜 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위에서 잡으셨다. 위에서 오늘 큰 3일, 3거래일 이내에 접근을 했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분할 매수 접근하든가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이 28,000원 부근들 28,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61선 부근이에요. 이게 약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거래일 이렇게 되면은 21선에 올라오는 시간은 벌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21선 터치를 한 28,000원인 거고 야금 그러면 또 21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강도가. 자, 그리고 팍 이탈을 한다. 21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야금야금 하다가 이탈을 한다. 그럼 또 이제 28,000원 부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21선에서 대응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보다 28,000원에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가 여기다. 그러면 1차를 잡고 2차를 여기서 잡고 28,000원 부분들 2차를 잡고
자, 그러니까 28,000원까지 가는 선들을 열어두고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시간은 거의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 우리가 조금 이제 예측을 할 필요는 있고 시나리오가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28,000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라고 하면 28,000원. 근데 내가 매수가가 28,000원이야. 그러면은 비중을 야금야금 줄였다가 일단 수익을 낸 거 포함해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이 28,000원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럼 24,000원을 가능성들로 열어두고 비중을 축소를 한 다음에 대응을 뭐 1차 했고 2차 했고 다 떠나서 비중을 좀 줄어넣는 거예요. 내가 10주 그리고 1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5주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15주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5주 정리하면 15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에서 10주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5주를 줄여요, 여기서. 평균 단가가 여기에서 내가 15주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15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28,000원 부근으로 훅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후에 올라왔을 때, 이 수익에서 여기서 약간 마이너스 5주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들, 비중 조절도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손실을 약간 봤던 것들은 다시 수익으로 가져와서 손실을 메꿔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 수익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위에서 고점, 쌍봉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다라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 차트가 100%는 아닙니다. 왜 떨어졌는데 요인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철도 단합,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를 받았다. 입찰 제한도 걸렸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현대로템이 철도 입찰 단합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최근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조달청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사 협의회를 열고 현대로템을 비롯한 철도 차량 업체 3사 다원시스가 있고 또 어디 뭐 하나 있을 거예요. 3사에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자, 일단은 현대로템이 2017년도, 2017년도 1차 공동회의 입찰 공고된 9건에 대해서 우진산전이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고 2차 공동회의에는 다원시스까지 6대2대2 비율로 물량을 수주하기로 했다. 자, 이게 담합을 제한하고 파기한 것도 모두 현대로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3사 간 단합이 그 이후에 공동회의를 중단하면서 종료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도 수주 금액들을 조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철도사업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사업부가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철도사업부고 그리고 디펜스 사업부. 이게 방산이에요. 방산. 자, 철도산업부가 그동안 적자가 날 것으로 걱정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상 외에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 그리고 디펜스 사업 부분들이 폴란드발 호재로 인해서 4분기부터는 실적을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살짝 마이너스 4% 정도 축소가 됐어요. 축소. 자, 이렇게 본다라면 철도사업부하고 디펜스사업부하고 둘 다 가야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지금 철도사업부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발생이 된 거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철도 차량 단합 현대로템 고발. 이 3사 입찰 제한이 파장된다. 인천발 KTX 평택 5선 복보선 차량 투입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자, 현대로템 등 3사가 6개월 입찰 단합. 근데 웃긴 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점유율이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현대로템이거든요. 여기서 단합 여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여기서 가장 낮은 게 현대로템이에요. 점유율이 높은 게 우진산전이고 그 다음에 다원시스고 그 다음이 현대로템이거든요. 예전에야 철도 시장의 1위였던 현대로템이었는데 지금 이제 점유율이 꼴찌란 말이죠. 이 떨어진 이유가 최저가만 써서 내면 수주하는 저가 입찰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전동차 시장 53%를 우진산전이 싹쓸이해서 갖고 가고 2위는 단원시스고 꼴찌는 현대로템인데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철도 단합했다라고 했을 것도 이 제안하고 파기한 것도 모두 현대로템이다. 뭐 적자를 보면서 철도를 수주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입찰을 안 써내고 그냥 넘겨준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돈이 안 되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이야 우진산전이야. 조금 이제 낮게 가격들을 내서 이렇게 하면 입찰 받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뭐 후발주자인 우진산전이 최근 시장 점유율 가반을 차지해서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수주는 크게 줄어서 3위로 떨어졌다. 최소 기술 수주만 통과하면 가장 낮은 일창가를 써낸 응찰가를 써낸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최저가 입찰제 영향 때문이다. 단합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단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점유율이 낮아질 정도로 이렇게 그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던 게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싸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약간 여기에서 좀 있었던 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최근에 또 방산 디펜스죠. 방산스가 아니라 디펜스죠. 자, 폴란드 케이트 전차 대규모 수주, 네옴의 2조 5천억 원 철도 공급까지. 자, 이렇게 철도 단합 입찰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해외에 대한 그런 수주도 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약간 이것까지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음. 케이트 추가 물량 확보에 노르웨이 계약 따라 비중이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또 이제 노르웨이까지 또 방산에 대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죠. 현대레톰의 주력 산업인 철도 부분과 그간 내수에 머물렀던 방산 부문이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장기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서도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서 또 이제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에도 협력한다. 일단 협력한다라는 건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본계약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자, 사우디 네옴시티 이 700조에 달하며 이준 차량 구매 예상 규모만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여기서 2조 5천억 원 규모를 협력한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철도 단합으로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입찰 제한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우디까지 포함은 안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 예상이 뭐 사우디까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낮았다라고 했어요. 국내 단합 뭐 사우디만 가져오고 국내 뭐 점유율 어차피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우디 갖고 오고 국내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사업은 다르겠지만 한동안 한 5년 10년 뭐 저 납품한다라고 하면 일단 어차피 캐파가 다 찰 거예요.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군 180여 대 그리고 K2 1000여 대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3분기에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은 4분기부터 역대급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철도 부분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를 했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수준이 된 거죠. 폴란드 대규모 수주 잔고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10대가 올해 안에 폴란드로 인도되면 4분기 매출에 반영이 될 거고 지난 10월에 출고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2 전차 가격은 대당 25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202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되므로 향후 안정적인 방산 부분에서 매출을 올릴 것으로 노르웨이까지 수출을 타진하고 이집트와도 K2 전차 수출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은 방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철도에 이제 입찰 제한을 받은 상태인데 어차피 국내에만 국한된다라고 하면은 점유율이 그렇게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빠르게 반등 28,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빠르게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내뿐 아니라 사우디 해외까지 입찰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이게 뭐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외화 이거 수주를 받고 하는 게 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산
방산 쪽은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왔던 이유들을 봤을 때는 철도 사업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불안감을 좀 키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텔레그램에서 좋은 것들도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내용들, 뉴스들, 기사들 계속 올려드리고 분석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